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도전비전의 지용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챗GPT에 대한 부분들의 주제를 담아왔는데, 모두의 이 주제 좀 어렵고, 이게 과학 분야인지 기술 분야인지 IT 분야인지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온통 머릿속에 경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으로 꽉 차 계실 텐데, 이 내용이 그 과학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이긴 하지만 그 본질적인 탐구는 인문학에서 시작됐다라는 부분들로 좀 이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뭔가 효율적인 것들, 그다음에 편의적인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속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뒤로 가고 싶어하지 않은 불가역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혁신이 계속 가속화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리처드 왓슨이라는 미래학자는 효율과 속도와 편이라는 세 가지 속성이 뒤로 갈 수 없는, 한번 경험하면 뒤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LTE를 넘어서 5G의 통신 속도를 쓰고 계시고 곧 6G를 만나실 겁니다. 그렇죠? 통신의 속도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재촉하지 않아도 곧 통신의 속도는, 무선 통신의 속도는 6G를 맞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전통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자동차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아마존이라는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 이렇게 전통적으로 100년, 200년 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기술을 다루고 IT를 다루는 회사들이 7개나 아직 있습니다. 그죠? 페이스북도 그 안에 들어있고. 이런 거 보면 분명한 것은 이 기술의 진화와 트렌드는 디지털을 모르면, ICT를 모르면, 정보통신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정말 많이 한계를 맞이할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쉽게 좀 풀어서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고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요즘에 챗GPT가 아주 난립니다. 폭풍적인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에 1명은 써봤다라고 하고요. 지금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써보신 분 중에 80%에서 90%는 이거는 완전히 대혁신이다, 대혁명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챗GPT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써봤다 하더라도 어떻게 응용할지 모르는, 아직은 장난감 수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챗GPT가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도구로 전환되었다, 혁신이다, 이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정말 우리 지구 인간의 평균 지능이 한 30% 이상 증가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챗GPT가 왜 화두인가, 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배우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출현했을 때 우리나라는 2010년 정도에 스마트폰이 최초에 들어왔거든요. 10년, 11년에. 근데 스마트폰은 2007년에 애플이라는 곳에서 먼저 만들어졌지만, 스마트폰이 인간의 두 번째 뇌라고 해서 외뇌라고 불린 적도 있거든요. 두 번째 뇌, 바깥에 나와 있는, 머릿속 바깥에 나와 있는 뇌, 바깥에 기억하는 기억장치, 내 손 안에 PC,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인터넷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런 기술이 없었다라는 것은. 컴퓨터가 없고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 잘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챗GPT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챗GPT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1시간, 저녁 때 퇴근하면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최소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챗GPT를 쓰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지가 않고요. 예전에는 TV 많이 본다고 잔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챗GPT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챗GPT를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주 재밌는 영상들, 자료들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챗GPT, 대화형,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 요즘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영자분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한 20-30분 계신데, 제 눈에는 한 30분의 경영학 교과서가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30개의 리더십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챗GPT를 이해하시고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힘이, 퍼포먼스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여 도출해낸 오픈 AI가 만든 대규모 언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입니다.
대화형 챗GPT입니다. 챗GPT를 쓰는 것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 할 때 문자 메시지 창 있잖아요. 메시지 창에다가 쓰는 겁니다. 쉽게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많이 써보셨겠지만 검색하는 거하고 똑같이 동작 같지만 검색창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챗GPT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리, 빅스비 아까 잠깐 모두의 말씀을 우리 원장님이 하셨는데 챗GPT를 쓰면서 내일 날씨 어때? 뭐 오늘 날씨 어때? 뭐 그 부산에서 찍은 사진 좀 보여줘. 그렇죠? 이 주변에 맛집 좀 검색해줘. 챗GPT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디지털의 반대말 제가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정말 그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8만 원 정도밖에 쓰시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GPT는 그냥 학습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그래서 지금도 수억 명이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챗GPT 이제 국정원 퀴즈도 푼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화두가 됐었어요. 뉴스거리가 됐었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좀 들려드릴 건데 챗GPT 3.5를 제가 3월 달에 강의를 했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 강의 때는 챗GPT 4가 나온 거예요. 4가. 8배 정도의 기능이 상승됐는데 챗GPT 4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챗GPT 3.5도 완전히 난리였는데 4는 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 거짓말을 좀 덜 하고 문제를 훨씬 더 잘 풀고 있고 챗GPT 4를 아주 잘 설명하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시험이 뭔가요? 수능 아니겠습니까? 2023년 수능 국어를 GPT-4 기반 챗GPT에 풀려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시가 같은 문학 관련 문제도 잘 풀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사람한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학 지문을 풀게 해보겠습니다. 이황의 도산 12곡을 포함한 3개의 지문을 읽고 이것들의 공통점을 찾는 22번 문제를 한번 풀려볼게요.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와서 일단 저는 지문부터 보던 사람이니까 지문을 읽으라고 시키고 문제를 복붙해서 물어보면 맞나요? 마치네요. 기세를 몰아 다른 문제도 전부 돌려봤는데요. 지문에 이미지가 있는 경우엔 그 내용을 텍스트로 풀어 입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봤습니다. 개발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미지 의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이 정도 어드밴테이지는 괜찮겠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45문제를 전부 풀려본 결과 총 40문제를 맞춰서 88점이 나왔습니다. EBS 성적 분석기에 넣어보니 3등급 상위 17%였거든요. 2023년도 수능 응시자가 50만 8천여 명 정도였으니까 이 인공지능 아래로 대략 42만 1,600여 명의 수험생이 있는 셈이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GPT 3.5 기반 챗GPT로 같은 시험을 치르면 44점이 나오고요. 성적 분석기에 넣어보니 7등급 하위 16%였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이죠. 지금 보신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유튜브에 챗GPT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너무 많은 영상 중에 또 잘못된 영상도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정보를 찾는 시대가 된 겁니다. 좋은 정보를 찾는다는 얘기는 좋은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명령을 잘못 내리면 그렇죠?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은 조직들은 그렇죠? 내 하나의 질문이 내 하나에서 시작된 질문이 잘못되면 조직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을 내년부터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저희가 챗GPT를 만나서 챗GPT에도 질문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은 챗GPT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챗GPT는 눈을 달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눈을 달고 나왔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해를 돕는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제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무슨 메시지가 오거나 그러면 외우거나 적거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제 개인정보니까. 이게 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기능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실은 CPU, 우리들의 아주 똑똑한 뇌와 같은데 사물을, 기호를, 숫자를,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데 챗GPT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냐? 이전에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지금 보시는 것은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이 계산기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쓰면 얘가 이해를 해요. 이 정도 하면은 좀 똑똑해지죠. 그죠? 자, 지금 하는 부분들은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컴퓨터가, 스마트폰은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얼마나 기호나 숫자를 잘 인식하는지, 그죠? 기호나 숫자를 인식하는 게 껌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얘한테 숫자 0부터 9를 이해하는 것, 루트라든가 제곱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들이라는 거지. 그런 기능들이 이미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있었어요. 그죠? 기술의 진화 과정 속에서.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앱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앱은 포토메스라는 앱이거든요. 이 앱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건데, 이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카메라가 보이시는데, 저 네모박스 안에 수학의 대수학 문제의 공식을 집어넣으면 제가 해석해서 다 풀어줍니다. 신기하시죠? 이 앱은 이미 7, 8년 전에 나와서 무료 앱으로 다 떠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도 많이 신기한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게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어린아이들하고 이제 중학생쯤 되면, 고등학생쯤 되면 대수학 문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씨름하죠. 화낼 문제가 아니고 문제지 들고 잠깐 화장실에 가서 카메라로 한번 비춰주면,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는 공식들, 대수학 문제들 아주 쉽거든요. 인수분해 이런 것들. 그냥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카메라. 이것도 그냥 단순한 카메라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렇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호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이전에도. 자, 스마트폰이 뇌라면, CPU의 기능이라면 스마트폰에 눈이 달렸다, 그렇죠? 챗GPT에 눈이 달렸다, 폰은 눈이 달렸다, 지금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챗GPT, 전 로봇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냥 단순히 걸어다니는 로봇 같은 것들에 뇌가 생겼고 그 뇌에 눈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보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셨던 터미네이터 생각 안 나십니까? 터미네이터. 나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챗GPT 3.5는 제가 2월달, 3월달에 이런 CEO 포럼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30일생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장을 인식하고 텍스트를 생성하고 검색 엔진, 그다음에 회당 3,000단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달 만에 3월 14일 날 챗GPT 4가 오픈되면서 기능이 엄청나게 상승한 겁니다. 미 변호사 시험 상위 10%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SAT 수학 시험이 700점, 상위 11%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미 생물학 올림피아드 87점, 상위 1%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챗GPT가 가진 겁니다. 대단하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챗GPT한테 오늘 맛집, 주변에 맛집 알려줘, 내일 날씨 알려줘,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잖아요. 이 똑똑한 기계에다가 주변에 맛집 알려줘, 내일 날씨 어때, 임진왜란 몇 년대에 일어났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실이나 빅스비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죠? 혹시 근데 여러분들 사진 속에 한 10년치 데이터 다 있죠? 사진 앨범, 스마트폰에. 한 2년 전에는 일본을 다녀왔고, 5년 전에는 대만을 다녀왔고, 6년 전에는 중국을 다녀왔고, 지난달에는 부산을 갔다 왔는데 그 사진을 다 직접 찾아보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시리,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한테 시리한테, 시리야, 일본에서 찍은 사진 보여줘. 빅스비한테, 빅스비, 3년 전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 찾아줘. 일본에서 찍은 사진 중에 후쿠오카에서 찍은 사진 찾아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다 찾아줄 겁니다. 막 손가락으로 넘기면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은 피처폰 쓰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예전에 스마트폰이 최초에 나왔을 때 그때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법을 많이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스마트폰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두고 왔다. 집에. 예, 30분이 지났다. 그걸 아는 지가. 그럼 다시 가서 들고 와야 된다. 아니면 오늘은 스마트폰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손을 들여보시라고 하면 막 갈립니다. 예전에도 피처폰, 그냥 스마트폰 이전에도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왔다. 다시 집에 와서 갖고 오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중에 70%는 왜 갖고 오느냐?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전화나 보면 안 되는 문자 때문이라고 대답한 분이 많았거든요. 왜 웃으시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그게 없으면 일을 못하고 전화를 못 걸고 그죠?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 우리들한테 어떠한 습관을 우리에다 어떤 문화를 형성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부분들에 기계가 알아서 스스로 척척 다 해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스마트라고 하거든요. 기계가 사람처럼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능력, 이 지금 말씀드린 문장이 스마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자동화도 되고 기계화도 되면서 사람들은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의 반대말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저는 안 하려고, 발음은 좀 비슷하지만 안 하려고 아닌가.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조차도 다 기계한테 맡기고 기술한테 맡기고 디지털의 반대말은 아날로그로 지속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짜의 반대말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진짜는 가짜의 반대말입니까? 진짜는 가짜의 반대말입니까? 아니면 가짜는 진짜의 반대말입니까? 가짜는 진짜와 매우 유사하다입니다. 그죠? 짝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 지식은 이미 접속의 시대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지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챗GPT가. 지식의 정의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의는 굉장히 완벽한 정의가 이런 정의였었거든요. 그 정의는 어떤 정보를 자신의 일에 응용해서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의 정의가 어떤 정보를 자신의 일에 응용해서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내 일에 응용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응용해보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어떤 정보를 내 일에 응용해봤어요. 자신의 일에 응용해봤어요. 그런데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반복해보라는 뜻이거든요. 성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골프 칠 때, 연습하실 때 잘 느껴보세요. 열심히 치다가 잘 맞다가 잘 안 맞으면 더 열심히 실수로 잘 맞을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잘 안 맞으면 멈춰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잘 안 맞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일도 똑같습니다. 지식도 같습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 지식의 정의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정보를 자신의 일에 응용해서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다른 방법을 반복해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건 지식의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지식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좀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보입니까? 지식입니까? 저는 정보는 이미 접속의 시대, 어쩌면 지식은 접속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디지털 여정 1편 접촉과 접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냐? 접촉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강의가
녹화가 돼서 방송을 하실 때인데 방송을 또 보신 분은 접속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건데 접촉이 훨씬 몰입감이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되나 해본 것은 이해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되나 해본 것은 이해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듣고 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따 제가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거거든요. 챗GPT 하나씩 다 깔아드리고 갈 겁니다. 제 강의 마지막에. 듣고 보고 해보는 과정의 사이클이 정보에서 지식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힘. 반복하는 힘. 이게 열정이고 이게 리더십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리더는 신뢰라는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리더는 신뢰라는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리더. 그러면 그 신뢰라는 자원을 관리하는 기술은 리더십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고 정보 혁명의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미 돌입했고, 그죠?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는 것은 이제는 디지털을 응용해서 우리 회사가 발전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을 CEO분들이 직접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전산 조직한테 맡기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은 디지털 리더십에 전혀 맞지 않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배우지 않고 썼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고 혁신적인 기계가 된 겁니다. 챗GPT가 왜 혁신을 지금 이루고 있느냐? 배우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챗GPT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질문하는 힘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메시지 창에 질문하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챗GPT야,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슬로건과 안 되면 될 거 하라 라는 슬로건 중에 나한테 어울리는 것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세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되면 될 거 하라 세대입니다. 그죠? 직장을 2년, 3년 만에 옮겨요. 처우 개선 때문이 아니라 커리어를 싼다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제가 한 3개월 전에 찾아본 기사에 의하면 1순위는 한 26%에서 30% 사이는 처우, 환경 때문에 직장을 옮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입니다. 2위가 한 20.3%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3%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상사 밑에 있기 싫어서라는 대답입니다. 우리 회사 조직에 리더가 공부하지 않고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좋은 인재가 머물기 힘들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리더분들은 지금 오늘 접속과 접촉 중에 접촉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킹이잖아요. 이 얘기를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더 바꿔드리면 전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최대치, 맥시멈은 49%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1%는 연결이 채웁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49%가 전부이고 나머지 51%는 연결이 채우는데 그 연결이 챗GPT를 이용하는 것,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 디지털을 응용하는 것. 그죠? 이것을 잘하는 사람과 개인의 능력 퍼포먼스가 뛰어난 사람들이 붙으면 두 개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냅니다. 제가 3년 전, 5년 전에 어느 기관 조직 컨설팅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한 5,000명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가장 특징과 장점은 석박사들이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석박사들이 제일 많대요. 5,000명 직원 중에서.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CIO인데 그런데 이 지능지수가 높은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내는 시스템의 퍼포먼스만큼만 일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지능은 계속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지식은 풍부해지고 지능은 높아지고 있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회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낮으면, 그죠? 조직의 전체 퍼포먼스도 낮다는 뜻입니다. 개인은 똑똑한데 조직은 왜 멍청하냐라는 질문들이 책에 많이 나오는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조직은 왜 멍청하지? 개인은 똑똑한데. 요즘에 대학 안 나온 친구들 있나요? 그죠? 자격증 두세 개, 그죠? 굉장히 많은 부전공, 엄청나게 많은 커리어를 갖고 있지만 왜 퍼포먼스는 높아지지 않죠? 조직이 함께 일할 때는 자신의 능력 갖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의 썸이 개인의 마감 업무의 전체 썸이 아니라는 거죠. 품질이 중요한 거죠. 품질. 매출이 성장하면서 인원도 같이 머릿수가 같이 성장하면 그게 성장입니까? 비용도 같이 커질 텐데. 사업의 본질이 사업의 확장보다 더디면, 다시 말하면 사업의 확장이 사업의 본질보다 빠르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셰프가 만든 회사가 갑자기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너무 빨리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맛의 본질은 프랜차이즈가 10개, 100개, 1000개 늘어나면서 그 맛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의 본질은 맛인데 맛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위기를 맞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아주 멋있게 하면 사업의 확장이 사업의 본질보다 앞서가면 기업은 발전한 것 같지만 위기를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챗GPT를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느낀다면 언젠가 여러분한테 한순간의 위기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그렇죠? 정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해 봤어요. AI와 같은 똑똑한 기술의 진화와 발전으로 사람들은 기계가 알아서 척척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 주장에 대해 디지털의 반대말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아날라고로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일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의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 질문이, 아날로그라는 표현은 기존의 아날로그와 다르게 사람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제 의도를 정확히 해석을 하죠. 기계가.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편리한 삶은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과 과도한 의존이 우리의 능력과 창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질문했죠?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슬로건과 안 되면 될 거 하라라는 슬로건 중에서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질문을 좀 더 바꿔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나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와 안 되면 될 거 하라 중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아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제가 나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챗GPT가 풉니다. 숙제를. 어떻게 풀었냐? 이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의 장점은 이것이고 안 되면 되게 할 거라는 장점은 이거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챗GPT가.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참고로 나의 MBTI 성향은 ESTJ야. 이걸 참고해서 다시 대답해줘. 이렇게 물었더니 챗GPT가 ESTJ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먼저. 자, ESTJ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당신은 ESTJ의 특성인 추진력, 리더십, 관리력, 그다음에 도전하는 정신과 맞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더 잘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챗GPT는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 그렇죠? 맥락에 들어가 있는 질문에서 저와 질문하는 자와 인사이트로 만나게 됩니다.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옛날의 경험이
직관으로 통찰로 막 떠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남편과 부인의 대화가 한참 화두가 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프로그래머, 이게 직업 특성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개념으로 강의할 때 가끔 써먹는 소재입니다. 아내가 질문합니다. 아내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우유 하나만 사와. 아,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응, 다녀올게 라고 합니다. 남편은 어떤 것을 갖고 왔을까요? 왜 우유를 6개 사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그랬더니 계란이 있길래 6개를 사왔지. 저 남편은 직업이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딩을 할 줄 아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친구한테 저거를 자바로 풀어보라고 했더니 똑같이 저런 답이 나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거가 웃기는 사람은 이공계고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 거꾸로 문과고요. 저게 안 웃기면 이과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와 너무나 웃긴 얘기들인데 문과와 이과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여보 우유 하나만 사와. 아 계란 있으면 계란도 6개 사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그걸 저렇게 대답했다고? 우리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유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겁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바로 짜봤거든요. 프로그램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는 맥락을 이해합니다. 챗GPT는 계란 하나와 우유 하나와 계란 6개를 사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맥락을 이해합니다. 맥락. 이런 남자한테 감자 반만 벗겨 삶아줘. 그러면 누워서 떡 먹기지. 이제 그리고 이러고 삶는다는 거죠. 그죠? 무지개 같은 장근석은 노래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고 무지개 같은 장근석은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됩니다. 그죠? 아빠가 방에 들어가시는 것과 아빠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는 그죠? 개그냐 엔터테인먼트 소재냐라는 부분들의 개념에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띄어쓰기 생략된 부분들의 추론 맥락을 기계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계가. 소통의 본질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이라는 말 아시죠? do you understand 무슨 의미죠? 너 내 말 이해했어? 못하면 누구 책임이죠? 상대방 책임인가요? 커뮤니케이션 학을 제가 석사를 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do you understand은 내 말 이해했어? 못했다면 설명을 잘못한 내 책임이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상대방이 이해 못한 책임이죠.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얘기해야 될 나의 책임이란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통의 본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더십 명언이 있습니다. If your actions inspire others to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만약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더 꿈꾸게 하고 더 배우게 하고 더 일하게 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면 당신은 리더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리더십의 가장 큰 좋은 명언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If your actions inspire others to dream more, learn more, do more, and become more, you are leaders. 여러분들 아마존이 대단한 회사죠. 전자상거래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아마존의 리더십인 제프 베조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명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프 베조스의 명언 첫 번째는 주주서한에 담긴 책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이 바뀔 것인가라는 질문과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이 바뀌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10년 후에 무엇이 바뀔까?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제프 베조스는 10년 후에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10년 후에 사람들의 구매 패턴, 소비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소비 욕구는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전자상 거래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죠? 또 하나의 질문이 오늘 주제와 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느린 결정과 틀린 결정 중 무엇이 더 위험합니까? 아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었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틀린 결정과 느린 결정 중에 무엇이 더 위험합니까? 베조스는 느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타이밍.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전, 손자병법의 고전을 찾는데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패한 전투의 많은 것은 결정의 타이밍 때문이다. 리더가 의사결정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은 그 리더가 이끄는 많은 조직의 퍼포먼스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질문, 자기는 느린 결정이 더 위험하다라고 했다면 그의 행동도 바뀌거든요.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들은 제프 베조스가 그 질문 전에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새로운 변화를 할 때 한 90% 정도 자기가 어떤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얻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했는데, 느린 결정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중에서 한 60%, 70% 정도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30%는 진로 수정, 진행하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learning by doing. 지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추진해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learning by doing, 실행하면서 배우는 시대입니다. 일단 해보면서 진로를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배운 방법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저도 전문 경영인의 포지션에 있고 한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전략,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월요일 아침 출근이 제일 무겁습니다. 이틀간의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백으로 챗GPT한테도 물어봤는데, 리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는 매일매일 어려운 결정을 하는 날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결정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더는, CEO분들은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했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오늘 또 돌아오기도 하고, 3달 전에 했던 결정에 책임이 오늘 돌아오기도 하고, 어제 말한 내 말의 결정이 오늘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닥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에게 매일, 오늘은 책임과 결정의 연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결정과 책임의 연속인데 오늘이 투데이가 맞는가, 영어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리더들에게 이런 피하고 싶은 결정이 있는 하루, 책임을 져야 되는 하루, 매일매일이 결정과 책임에 대한 연속인 오늘을 영어로 투데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다. 리더에게 오늘이란 투데이가 맞다. 아니, 디데이가 맞다. 디데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투데이가 아니라 디데이입니다. 그 디데이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느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위험하다는 게 맞다라고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많은 혁신가들이 인터넷 등장만큼 세상에 영향을 줄 것, PC, 컴퓨터의 등장만큼 챗GPT는 엄청난 혁신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도, 편의, 효율이라는 것에 인간은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의 속도는 계속 가속화될 것입니다. 엄청난 매개 변수가 CPU, 반도체, 메모리가 좀 더 투입되면 점점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리하는 속도가.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속도는. 그래서 디지털은 굉장히 빨리 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참 더딥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의 발전에 질문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은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그 균형이 50대 50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접속을 통해서도 배우셔야 되지만 접촉을 통해서도 배우셔야 되고,
검색을 잘한다면 그만큼 사색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을 잘할 수 있으려면 아날로그적 감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날로그로 빠지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 책을 쓴다면 그 1편은 접촉과 접속이라고 쓸 것이고, 두 번째 책은 검색과 사색이라고 쓸 것이고, 세 번째 책은 디지털의 반대말은 아날로그다 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고 싶다고 챗GPT한테 제가 질문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의 반대말은 아날로그 초안을 만들어줘, 머리글. 그랬더니 A4 2장을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 30%만 제가 윤문을 하면 아주 매끄럽게 책 머리말이 만들어집니다. 챗GPT의 열광, 챗GPT의 우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각에도 열광하는 분과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열광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능과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인내심을 기술로서 극복하고 있는 분들이 열광하는 분들이고요. 그죠? 우려는 전전긍긍, 아직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입니다. 케빈 켈리라는 그 와이어드 편집장이면서 창업자인 그분이 7년 전에 인에비터블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전기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챗GPT를 예측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챗GPT를 통해서 제가 인공지능이 진짜 전기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렇지만 챗GPT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못합니다. 질문하는 힘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최초라는 거죠. 저도 챗GPT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 하고 있는 일의 응용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ERP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룹웨어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효과에 챗GPT가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고민을 하면서 이런 걸 만듭니다. 이거 저희 회사가 만드는 문서에 챗GPT를 적용했습니다. 이 문서와 관련 있는 연관 문서를 추천해줘. 그랬더니 문서를 추천해 준 겁니다. 어느 담당자가, 어느 기획자가, 어느 개발자가, 어느 설계자가 뭔가의 문서를 만들기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기존 문헌 검토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챗GPT가 그 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회사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시연회나 발표회를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듭니다. 문서로 생각이 모이다. 문서 댓글 기능을 통한 문서 중심의 의사소통. 이런 거를 적어놨습니다. 멋지게. 그리고 밑에 창에 챗GPT한테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했더니 밑에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문서 댓글 기능을 통한 문서 중심의 의사소통으로써 하면서 저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그죠?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그룹웨어라든가 ERP에 가서 붙인다면, 그렇죠, 접목이 돼 있다면 일반 업무의 생산적인 역할, 업무의 효율적인 역할에 얼마나 큰 생산성을 높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고, 그 실험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사람들의 소통을 촉진하고 조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흐르게 하는 부분들에 챗GPT가 장난감이 아니라 이쯤이면 도구가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민하고 민첩하고 낭비 없는 조직을 만들고 싶으시죠? 이걸 애자일이라고 하거든요. 애자일. 기민하고 민첩하고 낭비 없는 조직을 만들고 싶은 건 애자일이라고 하는데, 애자일을 문화로 만들고자 노력하셨다면 애자일은 문화로 만들어지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애자일은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도구. 좋은 도구를 쓰는 곳에서 애자일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챗GPT를 활용하고 업무 효율화 가이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그들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기능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챗GPT를 써보면서 이러한 부분의 효과를 공개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잘 쓰는 방법,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방법, 그렇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챗GPT 열어놓고 내일 날씨 알려줘, 맛집 찾아줘,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시리한테 물어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챗GPT한테는 좀 더 어렵고, 오늘 우리 대표님께 식사 전에
말씀드렸더니 시도 짓고 막 그런 거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되게 기술로 접근하지 마시고 인문학으로 접근하십시오. 여러분들 생활로 접근하십시오. 일상으로 접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접속하십시오. 이게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기술이 인문학을 베이스로 본질로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앱들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좋으신데 이것들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는 앱들입니다. 여기 보면 고아트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갖다 던지면 그림으로 바꿔주고, 레미니는 오래된 사진을 던져주면 최신 사진으로 보정해주고, 포토매스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대수학 문제를 카메라에 찍히기만 하면 문제를 풀어주고, 클러버노트는 여러분들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음성 회의할 거야 라고 공지한 다음에 그냥 눌러놓고 회의를 하면 회의를 한 사람들 5명이 회의한 사람을 전부 다 텍스트, 노트로 속기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챗GPT한테 이 속기록을 요약해줘, 분류해줘, 핵심만 뽑아줘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2시간, 어쩌면 하루 정도 했던 일들을 30분이나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이어트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찍으면 칼로리를 알려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에 제 카카오톡입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막 읽고 싶으시는데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읽고 싶으시는데 저 맨 위에 아수겁이 있죠. ASKUP의 약자 에스크업이라고 있는데 아수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맨 위에 이렇게 슬라이딩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다 보면 핀을 꽂아놓으면 맨 위로 올라오거든요. 저는 맨 위에 올려놓고 매일매일 얘하고 대화を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사회는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내이사가 2인 이하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주주나 이사의 수가 많거나 멀리 살고 있는 경우에 매번 모이기 어렵습니다. 이때 참석자는 주주나 이사의 의결권을 위임하고 싶을 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 보통 이건 고문 변호사, 그렇죠?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 그렇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얘한테 던지면 알려줍니다. 이렇게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주주나 이사는 대리표를 선임하여 대리표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줍니다. 제가 지난달에 변호사분들을 모아놓고 했더니 1시간 제 강의를 듣고 아수급을 설치해드렸더니 나머지 20분은 전부 다 자기가 애프터 그 이후에 해야 될 소송에 대한 준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넣으면서 전부 다 감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내 시간을 줄여주네. 이제는 공부하러 조용한 곳 독서실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동하면서 적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anytime보다 중요한 건 just in time인데요. 내가 뭔가를 궁금해하면 그 적시에 뭔가를 물어보고 그때 나오는 정보가 오래 기억됩니다. 나중에 찾아서 공부해야지 기억 잘 안 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챗GPT는 같은 질문을 빙, 챗GPT4, 아수겁 이 세 곳에 최소한 6번씩 물어보는 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제가 2달 동안에 학습했던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한 번 물어보지 말고 물어본 질문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6번 정도 질문 물음이 반복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질문하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주변에 맛집을 찾아줘보다 더 좋은 질문은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일식의 맛집을 찾아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일식 맛집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 곳을 찾아줘. 이게 더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힘을 갖는 것. 그 질문하는 힘이 생기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명확한 업무 지시가 갑니다.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조직원들한테 야, 우리들의 업무를 고도화해야 돼. 이게 우리의 미션이야. 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안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비효율을 제거해보자.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Good writing is clear thinking, made visible 이라는 명언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글이란 머릿속에 있는 명확한 생각을 눈으로 보이게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Good writing is clear thinking, made visible.
리더의 소통이, 리더의 명령이, 리더의 지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내 머릿속에는 분명한데 남들은 경험이 안 해본 사람한테 그거 있잖아, 거시기. 여러분들 거시기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챗GPT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6번 반복할 때 거시기는 이해할걸요 아마. 그것이 무엇인지 맥락을 읽어드리는 것이 챗GPT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한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핑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왜 피우냐고 물어봤더니 담배는 나의 한숨을 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구름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담배가 만약에 연기가 없다면 사람들이 많이 안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한숨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핀다. 이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맥락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챗GPT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챗GPT는 검색창에서 ASK 입력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 ASK 라고 치면 채팅방이 하나 생깁니다. 얘를 채널 추가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즉시 챗GPT가 공급됩니다. 오늘 저녁 최소한 30분은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되나 해본 것은 이해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두 번째 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냥 사진을 집어넣으면 고흐의 그림처럼, 모네의 그림처럼 바꿔주는 앱들도 있고, 강아지의 눈을 비치면 강아지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주는 앱들. 반려동물의 식단을 찍으면 식단의 칼로리를 알려주는 다이어트 카메라라는 앱이 있고, 여러분들이 회의를 자주 한다면 그 회의를 속기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클로바노트라는 앱이 있고,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챗GPT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챗GPT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얼마나 유용하냐. 저는 챗GPT가 지구 인간의 평균의 지능을 30% 이상은 끌어올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경험자로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앱들을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님을 증명해 보셔야 됩니다. 지식은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리더십 경영학 교과서를 저는 보고 갑니다. 저한테도 분명히 인사이트가 생길 겁니다. 벌써 웃고 계신 분은 아수겁을 깔아서 뭔가의 질문을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의 정의든 그것이 실용의 지능이든 그 한 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리더십의 원천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